내가 진짜 외향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검사가 그렇게 말한 건지 헷갈릴 때가 있죠. 심리검사,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핵심, 바로 신뢰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성격 검사인데, 지난번이랑 결과가 다르게 나온 거죠. 이럴 때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대체 뭘 믿어야 할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요. 먼저 심리검사, 이거 믿을 수 있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신뢰도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걸 어떻게 재는지, 또 왜 완벽한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그래서 우리한테 왜 중요한지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심리검사,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왜 사람의 마음을 일관되게 측정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 열쇠는 바로 신뢰도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 검사 얼마나 일관성이 있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되게 간단해요. 집에 있는 체중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좋은 체중계라면 어때요? 아침에 재든 점심에 재든 몇 번을 다시 올라가도 거의 똑같은 몸무게를 보여줘야 하잖아요. 심리검사의 신뢰도도 바로 그런 겁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을 재는 게 체중계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완벽한 일관성이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딱 떠오르죠? 아니, 신뢰도가 일관성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결과가 항상 똑같이 나오지는 않는 걸까요? 그 정답은 바로 측정 오차라는 녀석 때문입니다. 이 오차라는 게 정말 다양한 곳에서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검사받는 사람이 그날따라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다거나 아니면 검사받는 장소가 유난히 시끄럽고 정신없었다거나 심지어는 검사지에 있는 질문 자체가 좀 애매모호해서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죠. 이런 변수들 때문에 결과가 조금씩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심리학자들은 이런 골치 아픈 오차를 가만히 두고만 볼까요? 아니죠. 이걸 어떻게든 관리하고 측정하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신뢰도를 측정하는 3가지 대표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검사, 재검사 신뢰도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똑같은 검사를 오늘 보고 또 한 달쯤 뒤에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결과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형 검사 신뢰도입니다. 이건 뭐랄까 학교 시험 볼 때 A형, B형 문제지 나눴던 거랑 비슷해요.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문항의 형태나 순서만 살짝 다른 쌍둥이 같은 검사를 2개 만들어서 두 결과가 얼마나 비슷한지 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아주 영리한데요. 바로 내적 합치도 신뢰도입니다. 이건 검사를 2번 볼 필요도 없어요. 딱 한 번의 검사만으로. 그 검사 안에 있는 문항들끼리 얼마나 일관성 있게 같은 걸 측정하고 있는지를 보는 방법이거든요. 이 내적 합치도를 확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반분법인데요. 이름 그대로 검사를 반으로 쪼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100문항짜리 검사가 있다면 1번, 3번, 5번 이렇게 홀수번호 문항 점수랑 2번, 4번, 6번 짝수번호 문항 점수를 따로따로 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점수가 비슷하면 이 검사는 문항들이 일관성이 있구나 하고 판단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꼭 홀수, 짝수로만 나눠야 하나요? 앞부분 50개, 뒷부분 50개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신뢰도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바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좀 더 발전된 방법인 크롬바흐 알파입니다. 이건 뭐랄까, 검사를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서 평균을 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정교한 방법이죠. 자, 지금까지 3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이 방법들 중에 완벽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각각 다 뚜렷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먼저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볼게요.
이건 시간이 지나도 결과가 안정적인지를 보는 데는 최고죠. 근데 단점이 뭘까요? 맞아요. 사람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첫 번째 검사에서 봤던 문제들을 기억했다가 두 번째에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학습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신뢰도를 실제보다 더 높게 보이게 만들 수 있죠. 그럼 동형 검사는 어떨까요? 이건 아예 다른 문제지니까 방금 말한 학습 효과는 피할 수 있겠죠. 이게 장점이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용도 난이도도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똑같은 쌍둥이 시험지를 두기 만든다는 게, 와, 이건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내적 합치도는요, 딱 한 번만 검사하면 되니까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아주 효율적이죠. 이게 최고의 장점이에요.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이 사람의 점수가 한 달 뒤, 1년 뒤에도 비슷하게 나올지, 즉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안정성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정말 뚜렷하죠? 어느 하나가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큰 그림은 대체 뭘까요? 뭐가 제일 중요한 걸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해답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검사 재검사 방법은 주로 시간 때문에 생기는 오차를 잡아내려고 하는 거고요. 동형 검사나 내적 합치도는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즉 문항 표집에서 오는 오차를 잡아내려고 하는 거죠.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완벽한 방법은 없다. 그래서 내가 확인하고 싶은 오차의 종류가 뭔지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신뢰도 측정 방법을 골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과정들은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검사 점수가 그냥 그날 운이 좋아서 혹은 문제를 잘못 읽어서 나온 그런 오차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모습, 진짜 실력을 제대로 반영하는 진짜 점수가 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 잘 만들어진 신뢰도 높은 심리검사란 아까 말했던 그 정확한 체중계처럼 검사하는 사람이 누구든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어떤 상황에서 보던 간에 진짜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검사가 완벽하게 일관적이라고 쳐요. 언제 어디서 봐도 늘 똑같은 결과만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그 검사의 결론이 무조건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일관적으로 틀린 답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일관성과 정확성은 어쩌면 전혀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